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가 현재 이탈리아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고 미국으로 망명하길 원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는 가운데 북미 협상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기동 헬기인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필리핀이 미국산 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던 쓰레기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논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해당 업체의 수법이 고스란히 담긴 환경부와 관세청 조사 보고서를 JTBC가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필리핀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도 불법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또 다른 쓰레기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는데도 음주운전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땡손이 역주행을 하고 10km 도주극을 벌인 운전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잠이 든 현직 경찰관들이 모두 시민들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아시안컵 개막을 앞두고 18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이 또 한 번의 박항서 매직을 노립니다. 어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곧바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간 베트남 대표팀을 만났습니다. JTBC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이탈리아에서 조성길 북한 대사 대리가 대사관을 이탈한 걸로 알려진 이후부터 그가 어디로 향할지 계속 관심이었습니다. 조 대사 대리는 지금 미국으로 망명을 원하고 있고 이탈리아 정부가 미국과 이 문제를 협의해왔다는 현지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북한과의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선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습니다. 3년 전 영국에 있다가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공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오라는 공개 편지를 올렸습니다. 먼저 어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탈리아 유력 일간지 라 레푸블리카는 조성길 대사 대리가 미국으로의 망명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조 대사 대리가 11월 중순 이탈리아 정보국에 경호와 지원을 요청했으며 이탈리아 정부는 이 문제를 미국과 은밀하게 협의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조 대사 대리의 지인들은 예상 밖이라는 반응입니다. Lui era molto orgoglioso e fiero del suo popolo e del suo Stato. 함께 파스타집을 자주 찾았다는 안토니오 라치 이탈리아 전 상원의원은 그는 북한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곤 했다면서 아마 2명의 자녀를 키우기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전 공사는 개인 블로그에 공개 편지를 올렸습니다. 나의 친구 조성길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통해 대한민국으로 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면서 서울에서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조 대사대리에 전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의 잠적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북한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죠. 지금 로마 현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성탁 특파원, 지금 우선 이제 북한 대사관 주변에 지금 김성탁 특파원이 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주변 분위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 주 이탈리아 북한 대사관은 로마 도심에서 차로 20분가량 떨어진 한적한 주택가에 있습니다. 정문 옆에 붙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대사관이란 작은 현판이 없으면 대사관인지 알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대사관 외부엔 CCTV가 설치돼 있고 평소 사진이 붙어있던 게시판도 텅 빈 상태입니다. 3층짜리 건물은 창문과 출입구 등에 철제 방범시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주말 이른 아침에 찾아갔는데 내부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고 3층 방에 불이 켜져 있었지만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어봐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대사관 내부엔 대사용으로 보이는 벤츠 승용차와 밴 등 차량 3대가 주차돼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서 한 여성이 나와 쓰레기를 버리고 뜰에 낙엽을 치우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주민들은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평소에도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예, 무엇보다 가장 궁금한 게 조 대사 대리가 왜 잠적을 했느냐 하는 이유입니다. 혹시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조 대사 대리는 대사관 근무 이전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이탈리아에서 연수를 했다고 태영호 전 공사가 전했습니다. 요트와 와인 등 사치품 조달을 담당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외교관이 나갈 때 자녀가 여럿이면 한 명만 데리고 가게 하면서 탈북을 막는데 조 대사 대리는 좋은 가문 출신이어서 두 자녀를 모두 데려왔습니다. 해외 생활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녀의 장래 등을 고려해 이탈했을 것이란 라치 상원의원의 전언이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조 대사 대리를 만났던 현지 신부는 교황에게 북한이 초대장을 보낸 데 대해서도 조 대사 대리가 매우 열린 자세를 보였고 개방을 지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성향이 그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은 배경 중 하나로 보입니다. 예. 자, 미국 쪽 입장 한번 또 분석해 볼까요? 현재 이제 미국 정부는 답변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북미 협상에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전망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미 국무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답변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등을 앞두고 복병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우려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망명 문제는 인권 문제이니 미 정부가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다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사안이 북미 협상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는 반면 올해 북미 정상이 2차 정상회담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조 대사 대리 사안과 비핵화 협상을 따로 떼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워싱턴 조야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김성탁 특파원이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필리핀은 수리온 대신 미국산 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고 우리 정부에 통보했습니다. 먼저 서복현 기자입니다. 성공했다면 수출 규모는 2,500억 원대였습니다. 하지만 필리핀은 수리온을 사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지난해 말 필리핀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필리핀이 미국산 헬기를 구매하기로 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수리온 대신 미국의 블랙호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6월에만 해도 수리온 수출은 따놓은 당상인 듯 보였습니다. 한국에 왔던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이 직접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헬기에 올라타 시동까지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 뒤 터진 마리논 사고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리논은 수리온을 개조한 헬기였습니다. 가격 경쟁에서도 블랙호크에 밀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필리핀 국방장관의 공개 발언이 있긴 했지만 The Black Hawk is the best option that they will buy. So we will pursuing that. 협상 전략일 수 있단 희망 섞인 얘기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빈말이 아니었다는 게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필리핀을 발판 삼아 수리온 수출을 본격화하려던 향후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예, 수리온의 필리핀 수출이 무산되면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에 경고등이 들어온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종문 기자, 지난해 이제 카이 그러니까 한국 항공우주산업 큰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2번이나 실패를 했죠. 그렇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9월 미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인 일명 TX 사업에 뛰어들었다가 미국 보잉사에 밀려서 탈락했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우리가 자체 개발한 헬리콥터 수리온을 필리핀에 판매하려다가 또다시 실패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잠시 나왔지만 필리핀은 이제 우리 수리온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 6월 필리핀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이 방한했을 당시 사진입니다. 예. 보시는 것처럼 수리온에 직접 타본 뒤에 구매 검토를 지시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두테르테 대통령 시승 한 달 만에 수리온 계열인 마리논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예. 자, 마리논 추락. 그 마리논은 이제 수리온을 기본으로 해서 제작된 군용 헬기였잖아요. 그러니까 필리핀 입장에서는 그 사고를 보면서 안전성에 의문을 가지게 됐을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올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마리논 추락 사고가 난 게 지난해 7월입니다. 그리고 12월 사고 조사 결과 발표에서 군은 엔진과 프로펠러를 잇는 중심 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최종 발표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저 부분입니다. 이건 프랑스 업체에서 만든 부품이고 또 사고 이후에 이 문제를 보완을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방위사업청이나 카이는 필리핀 측으로부터 안전 문제에 대한 언급을 듣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을 한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이 부분은 뭐 나중에 더 확인을 해봐야지 되겠지만 일단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걸림돌이 됐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수리온이 그러니까 미국 헬기보다 더 비쌌던 거군요. 네, 지난해 12월 7일 나온 필리핀 국방장관의 현지 인터뷰 내용입니다. 필리핀의 헬기 구매 예산 2억 4천만 달러였습니다. 이 돈으로 수리온은 10대밖에 구입을 못하지만 미국 블랙호크는 16대를 도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인터뷰에 나옵니다. 카이 측에서는 구체적인 블랙호크의 사양을 모르기 때문에 쉽게 비교를 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카이가 후발주자인 만큼 가격 협상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카이 말고도 다른 방산 업체들까지도 해외 수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방위산업 시장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대려 해외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를 상대로 추진 중인 3조 원짜리 대공무기 수출 사업에 우리 업체들이 지금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경쟁 상대인 러시아가 인도에 공개 서한을 보내는 등 정부 차원에서 경쟁에 뛰어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도는 전체 무기 수입의 62%를 러시아에 의존을 해왔는데 러시아와 관계가 악화되면 이 장비들을 유지하는 데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최종 계약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는 있지만 안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정종문 기자였습니다. 예, 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 관련 주장, 그러니까 레이더 조준을 당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국방부가 어제 추가 영상을 공개하며 반박을 했었죠. 그러자 같은 날 늦게 일본 방위성이 자신들 입장과는 다르다면서 재반박을 했습니다. 영문으로 입장 자료까지 냈는데 이 갈등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자꾸 키우려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이 어젯밤 늦게 낸 입장 자료입니다. 지난달 20일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화기관제 레이더를 쐈다며 이는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이 레이더 전파를 쏘지 않았다며 반박 영상을 공개한 데 대해선 일본과 입장이 다르다고 맞섰습니다. 두 나라 방위당국 간에 협의도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반박 영상을 공개한 날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방위성은 이 입장 자료를 영문으로도 냈습니다. 이 문제를 계속 국제사회에 쟁점화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NHK는 방위성이 한국 측이 영상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은 전직 해상자위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반박 동영상이 하나도 설득력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매체들은 방위성이 해상자위대 초계기에 비행 기록을 토대로 한국 측에 다시 반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일 외교장관이 이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자고 한 것과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예, 최근 논란이 된 필리핀 남쪽 섬에 한국산 쓰레기 수천 톤이 그대로 버려진 장면입니다. 이 한글 상표가 또렷이 적힌 이 쓰레기들을 도로 가져가라며 현지에서는 시위도 벌어졌었죠. 결국 이 쓰레기들이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재활용도 안 되는 폐기물들이 수출용 컨테이너에 실려서 2번이나 바다를 건너게 된 겁니다. 저희 취재진은 이런 논란을 야기한 재활용 업체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애초부터 재활용 기계는 멈춘 지 오래였는데 JTBC가 입수한 환경부와 관세청 조사 보고서에는 이런 식의 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뿐 아니라 베트남과 중국,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하예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수출하던 A업체엔 사람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우편물이 널브러졌고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계들도 공장 밖에 나와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쓰레기를 보낸 재활용 업체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안에는 필리핀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었던 쓰레기들이 포장재에 덮인 채 방치돼 있습니다. 지난달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필리핀 현지에 쌓여있는 한국 쓰레기 문제를 제기한 뒤 정부는 A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환경부의 수사 의뢰서에 따르면 A업체는 폐비닐이나 플라스틱 합성 조각을 수출하겠다고 신고한 뒤 실제로는 재활용이 안 되는 폐목재나 이불 등까지 포함해 한꺼번에 보냈습니다.
또 쓰레기를 압축하거나 분쇄하는 재활용 업체로 평택시의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 몇 달 동안이나 기계를 돌린 흔적이 없었습니다. 물건을 넘겨받은 뒤 필리핀 등 해외로 수출하는 역할만 했던 겁니다. 대표자를 수시로 바꿔가며 영업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1년간 A업체 대표를 맡은 사람만 3명인데 환경부는 이들 대부분이 자신은 소위 바지 사장이라며 책임을 미룬다고 설명했습니다. A업체 관계자들은 이물질이 섞인 쓰레기를 보낸 건 잘못이지만 필리핀 현지에서 다시 선별해 재활용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합니다. 열 분해 시설에 대해서 하려고 확실하게 한 건 맞습니다. 필리핀 가면은 이 씻어갖고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걸 사서 용융기에 이어서 이제 펠렛을 만들어갖고 플라스틱 재료도 만들고 이렇게 합니다. 환경부는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불러다 조사를 마치는 대로 벌금을 매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JTBC 하혜빈입니다. 이 신고만 재활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불법 쓰레기를 보내는 수법. 결국 정부 당국의 느슨한 관리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슷한 수법을 쓰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했는데 필리핀 말고도 다른 나라에까지 보낸 불법 쓰레기가 올해만 29만 톤에 달합니다. 정혜성 기자입니다. A업체가 환경부에 수출 신고를 한 건 지난 2017년 12월입니다. 환경부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6번에 걸쳐서 불법 쓰레기 6,500여 톤을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환경부는 이 수출품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출품 검사를 한 뒤 환경부가 허가하는 구조인데 외부 업체가 작성한 시험 성적서만 보고 허가를 내준 겁니다. 해당 업체가 6,500여 톤에 달하는 쓰레기 중 단 1kg만 샘플로 제출해 허가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샘플을 받을 그럴 여건이 안 되는 게요. 이게 수목 건수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선물을 받고 확인하고 2차원이 아니고요. 이거를 그 전문기관에서 의뢰한 성적서를 그냥 보는데요, 지금. 정부 행정에 대한 질타가 나옵니다. 제가 시험 성적서를 제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현황 파악을 하질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허가를 해준 부분이 있고요. 관세청 역시 불법 쓰레기를 걸러내지 못했습니다. 수출 컨테이너를 일일이 조사할 여력이 없다며 통관시킨 겁니다. 저희는 이제 그 승인서가 첨부돼 있으니 아마 그게 수출 가능한 물품으로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필리핀만이 아닙니다. 관세청의 폐기물 불법 수출 검거 현황 자료를 보면 여러 업체가 홍콩이나 일본, 중국, 캐나다, 베트남 등으로도 불법으로 폐기물을 보내다 적발됐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폐기물이 올해에만 29만 톤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예,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혜성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일단 정부에서는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쓰레기들 다시 국내로 들여오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들 거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렇다면 누가 돈을 내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환경부는 불법으로 쓰레기를 수출한 업체에게 다시 쓰레기를 반입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6일자 명령인데 해당 업체가 이행 의사가 없다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예. 그래서 환경부는 결국 행정 대집행, 그러니까 정부 돈으로 일단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여기엔 운송 비용뿐만 아니라 수천 톤에 이르는 쓰레기를 국내에서 처리하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예. 자, 이 잘못된 절차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정부 돈이 들게 된 셈인 건데, 자, 그렇다면 일단 정부가 그렇게 해서 먼저 행정 대집행, 돈을 먼저 내게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해당 업체에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부는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업체가 비용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해당 업체 관계자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재정 상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형사처벌을 받든지 민사당의 그 불이익을 받든지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환경부 역시 이런 사정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금도 없고 아무 경제가 안 되는데요. 우선 그 법인에 대한 재산 조회를 하고 압류를 해야죠. 세상이 없으면 못하는 거고요. 예. 없으면 못하는 거다. 그런 이야기군요. 그렇다면 결국 현재로서는 그 비용을 우리가 낸 세금으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저희가 입수한 문건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필리핀에서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화제가 된 건데 우리나라 업체가 불법으로 수출한 곳이 필리핀뿐만이 아니라고 하죠? 네, 저희가 입수한 관세청 조사 자료입니다. 새롭게 드러난 국가를 보면 캐나다, 일본, 그리고 중국 등이 있는데 또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도 포함됐습니다. 예. 특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작년부터 그 양과 횟수가 증가했습니다. 예, 작년부터 증가했다면은 지난해 4월이었나요? 그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과도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동남아시아로 향하는 정상적인 폐기물 수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필리핀 통계를 살펴보면 2016년에는 폐플라스틱 200톤으로 수출 물량이 매우 적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집계된 통계를 보면 11,500톤이 넘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불법 수출까지 적발이 됐고 국제적 문제가 된 겁니다. 예. 자, 그러니까 수출 통계 200톤에서 11,500톤으로 늘었는데 이게 통계상으로 정상적인 수출로 잡혔다 하더라도 이번 사건에서 불거졌던 것처럼 실제로는 불법 쓰레기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높은 거죠. 제2의 필리핀 쓰레기 분쟁은 또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대통령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사실상 무산된 것을 놓고 야당이 일제히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정의당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정부 여당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는데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야당의 화살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다는 점에 집중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선 공약으로 효과는 다 보고 국민과의 약속은 휴지통에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직접 설명하고 사과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선거 때만 말이 되는 공약이냐며 날을 세웠고 민주평화당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은 면밀한 검토 없이 제시된 빈 공약에 속이 쓰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공약 파기라는 지적에 대해 현실적 어려움을 내세웠습니다. 경호와 의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실을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셨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정치 공세라며 방어에 나섰지만 야사당이 모두 나서 비판을 쏟아내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습니다. 청와대는 곧 있을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최재원입니다. 영하의 추운 날씨를 기록한 오늘 아침 전라북도 무주군의 한 스키장에서 리프트가 멈추는 사고가 났습니다. 날씨도 날씨지만 공중에 1시간이나 매달려 있으면서 30명 넘는 탑승객들은 공포에 덜덜 떨어야 했습니다. 공도하솜 기자입니다. 이용객들이 탄 스키리프트가 공중에 멈춰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 덕유산 리조트 스키장의 초급자 코스에서 운행하던 리프트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리프트에는 33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출동해 리프트를 수동으로 작동시켜 모두 구조하기까지 탑승객들은 1시간 넘게 공중에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리프트가 멈춰가지고 몇 분 정도면 다시 정상 운행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아무런 대응이 없었죠. 대기하고 여자 승객들이 많이 이렇게 추위를 호소를 하셨죠. 리조트 측은 리프트 운행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를 당한 승객 중 신청한 사람에 한해 리프트 이용 요금을 환불해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지난달 시행됐죠. 하지만 음주운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같은 소식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뺑소니 역주행을 한 음주운전자, 도주국을 벌인 운전자는 물론이고 이를 막아야 할 경찰관마저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달려오는 차마다 비상등을 켜고 비껴갑니다. 길을 잘못 든 차량은 그래도 계속 역주행을 합니다. 어젯밤 10시쯤 전남 해남의 한 국도에서 68살 김모 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역주행하다 마주오던 승용차 석 대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다쳤습니다. 차량 2대를 이제 들이받고 역주행 장소로 간 거죠. 계속 신고가 들어오고.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2%였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을 목격한 시민들의 신고는 이곳 부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부산 진구 이 교차로에선 28살 박모 씨가 시민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광안대교를 지나는 흰색 차량이 비틀거리고 난폭 운전을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10km를 쫓아가 앞을 막아 세웠는데 박 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하다 체포됐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지난달 31일 밤 충북 청주에서는 충북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가 운전 중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보니 김경위 역시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가 31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 총여를 둔 대학은 모두 사라진 건데요. 총여학생회는 지난해 활발했던 미투 운동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커졌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학생들은 어떤 의견인지 류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세대는 어제까지 학생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79%, 1,700여 명의 찬성으로 총여학생회를 폐지했습니다. 1988년 출범한 지 31년 만입니다. 지난해 성균관대, 동국대 등에 이어 사실상 서울 지역의 유일한 총여학생회가 폐지된 겁니다. 총여학생회는 미투 운동이 활발해지자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생긴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폐지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이끈 인물도 남학생이고 그런 식의 것들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의견도 갈렸습니다. 기존 페미니스트 집단에 많이 치우치거나 많이 무리를 해서 많이 안 좋은 이미지를 많이 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도움을 받는 걸 너무 많이 옆에서 봐가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총여학생회가 어떤 도움을 주고 자문을 주고. 총여학생회는 1980년대 중반 여학생의 인권 증진을 위해 생겨났고 당시 여학생은 5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취업에서의 남녀 차별 문제를 제기하고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하며 성폭력 특별법 제정도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을 추월한 2000년대 후반부턴 후보가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미투 운동의 열기가 가장 높아진 이후 총여학생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JTBC 류정화입니다. 가수 싸이 씨의 경우에는요. 새는 나이로는 39세인데 보시는 것처럼 만 나이는 이제 37세, 그리고 또 연 나이는 38세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보고 있으면 굉장히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3년 전 뉴스룸에서 전해드렸던 팩트체크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이 새해가 될 때마다 한국식 나이 세는 법이 이렇게 논란이 됐는데요. 이런 사회적 혼란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 만 나이만 쓰자는 법안까지 최근에 제출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18살이요. 세는 나이. 그렇게 세는 거라고 배우고 그냥 자연스럽게 문화가 그러니까. 22살이에요. 세는 나이. 한국에만 있는 한국 나이. 나이를 최대 4가지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출생연도부터 한 살로 치는 세는 나이, 출생일로부터 계산하는 만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쓰는 건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나이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0년생을 기준으로 세는 나이는 20살, 만 나이는 18살, 연 나이는 19살로 제각각입니다. 거기다 1, 2월 출생자들이 전년도 학생들과 함께 초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생긴 빠른 나이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살, 20살 넘어갈 때 친구들은 다 술집에 갈 수 있는데 빠르는 못 가요, 같이. 그럼 맨날 걔는 맨날 못 놀고. 이 때문에 외국인들은 코리안 에이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I know that like when Koreans are born, they're like already one, but it can get kind of confusing. You know, I've been living in Korea for a few years and I don't know if I'm 37 or 38. 쓰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혼란스럽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 나이를 폐지하고 만 나이만을 쓰자는 법안도 나왔습니다. 태어난 날부터 계산한 만 나이에 개월수를 표시하자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새는 나이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어 의견이 갈립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가게 살림살이가 나아졌는지 아니면 나빠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통계청이 주기적으로 가구당 소득과 지출을 직접 조사합니다. 이게 바로 가계 동향 조사인데요. 지난해 조사에서 하위 20%의 소득이 3분기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소득 주도 성장에 효과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됐습니다.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결국 통계청장이 교체되기도 했는데 그러자 통계청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부터 표본 가구를 새로 선정하고 면접조사 방식에서 대상자가 직접 가계부를 쓰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대상자가 응답을 거부하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맞벌이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달 통계청에서 가계동향조사 표본 가구로 선정됐으니 새해부터 매일 가계부를 써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받는데도 손으로 가계부를 쓰고 일일이 영수증을 붙여야 합니다. 퇴근하고 이제 작성하는데 시간이 보통 1시간 정도 이상 걸렸고요. 무조건 써야 되고 정확하게 안 하면 또 과태료 대상이래요. 김 씨 가정처럼 새로 선정된 표본은 전국에 7,200가구입니다. 통계법상 국가통계조사에 응답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개인에게 적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역사상 없었는데요. 이번에 하려고요. 소득과 지출이 알려지는 걸 꺼리는 조사 대상자들이 응답을 거부하는 비율이 매년 높아지면서 강제수단을 쓰기로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 이전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자료를 연동하고 전자가계부를 도입해 쉽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자가계부는 지금 개발 예정 중에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목표로 금융정보가 다 담겨 있는 가계부를 문 앞에 걸어둔 주머니에 넣어두면 걷어가는 식의 조사 방식도 논란거리입니다. 이거 개인정보 다 들어갔는데 주머니에 넣으면은 그 사람이 볼지 다른 사람이 볼지 알 게 뭐예요. JTBC 송승환입니다. 네, 중국에서 넘어온 오염물질이 바람을 타고 내려오면서 지금도 남쪽 지방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베이징의 대기질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세계보건기구 권장 기준치보다 5배나 높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 생태환경국은 지난해 베이징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1 마이크로그램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 해 전보다 12% 낮아진 겁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공기가 깨끗했던 날도 227일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연평균 농도 기준치 10 마이크로그램의 5배나 됩니다. 또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의 감시가 느슨해지면서 다시 악화되는 양상입니다. 겨울 난방이 시작된 이후로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린피스는 지난해 10월과 11월 베이징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 10%가량 높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평균 농도 분석은 큰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고농도 사례와 그리고 중국 연평균 농도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국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고. 한편 오늘 전국이 맑고 추위도 많이 가셨지만 초미세먼지 농도는 급등했습니다. 오전 중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휩쓴 초미세먼지는 바람을 타고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영남과 전북지방이 나쁨 수준이고 일부 지역엔 주의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다행히 내일은 전국이 보통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오늘 강원도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가 열렸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겨울 축제에 꼽히는 명성에 걸맞게 첫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는데요. 지자체는 축제의 경제 효과 높이기에 나섰는데 아직 풀지 못한 숙제도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반소매 차림의 사람들이 얼음장 같은 물속을 누빕니다. 산천어만 잡으면 손발이 떨어질 것 같은 추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얼음판 위에선 간절한 챔질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제발 나와라. 제발 나와주세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손맛은 짜릿함 그 자체입니다. 아침부터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잡히니까 기분 너무 좋고. 화천 산천어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산천어 축제장 상공을 가로지르는 짚라인에 타봤습니다. 제 발 아래를 보실까요?
이른 아침부터 얼음 낚시터 위를 가득 메운 수많은 사람들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축제 첫날 날씨마저 맑고 포근해서 야외에서 겨울의 재미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습니다. 지난해엔 173만 명이 축제를 찾았습니다. 화천군 인구의 60배가 넘습니다. 지역에 안겨준 직접 경제 효과만 1,200억 원에 육박합니다. 올해는 하룻밤 이상 머무는 관광객을 20만 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숙박업소는 200여 곳에 불과합니다. 고질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7일까지 계속되는 화천 산천어 축제가 사람들의 발길을 얼마나 잡아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는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 최고기관인 대법원을 책임지는 사법부의 최고 정점. 이 대통령과 국회의장에 이어서 국가의전서열 3위인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투표로 직접 뽑지 않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서열이 높은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한국의 대법원장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권한이 강한 걸로 유명합니다. 이 대법원에서 재판만 하는 게 아니라 대법관 일부를 직접 지명하기도 하고 또 각급 판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물론 사법부 행정사무에 대한 지휘권도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에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국회의장과 비교를 해봐도 우리 대법원장의 권한은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사독재라는 어두운 기억 탓에 사법부 독립을 더 강조하게 되면서 외부 간섭이 거의 사라졌다는 분석인데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사법부 내에는 민주적인 통제 장치가 거의 없다는 내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됩니다. 이 주어진 권한의 무게가 그만큼 크기에 사법부의 정점은 한순간에 사법농단의 정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오늘의 뉴스룸 키워드, 대법원장입니다. 강릉 펜션 사고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학생 1명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이제 병원에 남아있는 학생은 모두 3명입니다. 다행히 이 학생들도 모두 의식이 돌아오는 등 빠른 회복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동문 설치 작업을 하던 20대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27살 A씨가 5m 높이에 있는 문틀과 작업대 사이에 끼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작업을 하다가 작업대 높낮이 조종 장치를 잘못 건드려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와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푸켓 등 관광지가 많은 태국 남부를 열대성 폭풍 파북이 강타하면서 약 3만 명이 섬에 고립됐습니다. 파북은 현지 시간 4일 태국 남부에 상륙한 후 최대 풍속이 시속 75km에서 시속 65km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비와 바람을 뿌리고 있습니다. 주태국 한국대사관은 오늘 오전까지 접수된 한국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달이 해의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진행됩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부분일식은 내일 오전 8시 30분쯤부터 시작해 9시 45분쯤 절정을 이뤘다가 11시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부분일식이 관측되는 건 3년 만인데 장시간 맨눈으로 관측할 경우 눈이 상할 위험이 있어 셀로펀지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안지연 기자의 휴가로 이성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성대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랜선 라이프. 그 요즘 대세죠, 유튜버들. 예. 초등학생들 장래희망 5위에도 올랐었는데 예. 이 유튜버들의 일상을 다뤘던 JTBC 인기 예능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의 제목을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제목의 주인공은 지금 사진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제 최근에 이제 유튜브 방송 시작한 유시민 작가 이야기하는 것 같군요. 어젯밤에 첫 방송 올렸다고 하는데 첫 컨텐츠 올렸다고 하는데 인기가 상당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벌써 30만 정도의 그 구독자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예. 그 유시민 작가의 랜선 라이프, 바로 이 알릴레오 방송이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홍준표 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홍카콜라라는 예. 유튜브 방송과 비교가 되면서 좌우 진영의 어떤 유튜브 대결로서 관심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 유시민 작가는 홍 전 대표가 운영하는 그 방송에 대해서는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한간에는 어떤 그 보수 유튜브 방송하고 우리 알릴레오가 경쟁하는 것처럼 보도들도 하시던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의 증거를 토대로 해서 합리적으로 추론하는. 예. 뭐 직접 언급을 안 했지만 어떤 방송이 사실이나 합리적인 추론을 하지 않는다. 홍 전 대표 방송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고 예. 일단 유 작가는 차별화를 위해서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불러다가 뭐 정부의 대북 정책이나 비핵화 과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저도 방송을 좀 봤는데 유 작가 특유의 어떤 톡 쏘는 그런 발언보다는 다소 좀 진지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아까 구독자 수가 30만을 벌써 넘었다고 했죠. 이렇게 관심이 크다는 거 결국은 본인이 거듭 여러 번 부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기 주자로서 또 정치권에 이제 다시 재개할 사람으로서 관심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그렇습니다. 정치를 안 하겠다, 뭐 선출직에 출마하지 안 하겠다라고 극구 부인을 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 작가는 정치권에 뭐 한 발 이상을 들여놨다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제가 청와대 출입할 때 청와대에서도 유 작가가 뭐 정치를 할 거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 지금 여권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문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져 있는 양정철 전 비서관 어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조국 수석이나 유시민 이사장은 세상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예. 사람 팔자 어디 뜻대로만 되겠느냐. 결국 정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예, 이 인터뷰 기사 저도 봤는데 이 인터뷰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 본인도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은 정치권으로 왔다. 버티다 결국 재간이 없어서 나오지 않았느냐. 뭐 이런 이야기 했던 거잖아요. 이런 여권 기조에는 지금 이와 같은 인식이 좀 깔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군요. 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이런 비슷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고 가시죠. 예. 언젠가는 운명처럼 정치가 다시 유시민 작가님을 부를 때가 있지도 않을까. 그거는 그냥 뭐 그냥 덕담이신 거예요? 아니면 제가 러브콜을 하면 또 차원이 다르지만 네. 국민들이 러브콜을 하면 그때는 운명이 되는 거지. 근데 예, 역시 이 부분은 뭐 계속 잘 지켜봐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사랑과 복수. 자,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한 한국당의 애증이 예.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전국에서 상당히 좀 달라지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제목으로 사랑과 복수라는 제목으로 유추해 보면은 그동안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에 대해서 퇴임 이후에 즈음해서 계속 한국당의 러브콜이 있었는데 그 사랑이 이제 복수로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 같군요. 실제로 뭐 계속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러브콜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당장 대표적인 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 지난해 12월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 전 부총리가 이제 복무는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자유 속에는 자유한국당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김 부총리의 지혜를 빌려 주십시오라고 얘기도 했고요. 또 김광림 의원은 청와대에 맞서서 싸우느라 몸까지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 뭐 사실상 헌사에 가까운 또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상당한 그 수뇌부에 가까운 언급들을 했었다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김성태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유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자유한국당으로 러브콜을 한 건데 예,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이 정부가 계속 이렇게 주도를 했었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속도 조절을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가 주장을 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영입을 하면은 자신들의 사람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겠다. 그렇게 러브콜을 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김동연 부총리는 계속 안 가겠다 얘기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짝사랑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계속 러브콜을 보내기 때문에 기자들도 좀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건데 뭐 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해 11월 대통령 해외 순방이었는데 김 전 부총리가 마지막으로 동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앞으로 그만두면은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김 전 부총리가 좀 자유로워지고 싶다. 예. 그랬더니 곧바로 한 기자는 자유로운 한국인이 되고 싶은 것이냐, 자유한국당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 그건 아니었다라고 바로 강하게 반박을 하긴 했습니다. 말려들지 않았던 거군요. 예. 자, 그렇다면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태도가 사랑에서 복수로 넘어갔다는 건데 자,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얼마 전에 이제 신재민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입장을 김동연 전 장관이 내놓으면서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장 3일 날 페이스북에 올렸던 김 전 부총리의 이야기를 좀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신과 정책을 조율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또 다른 부처나 청와대, 뭐 당이나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수용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정책 형성의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신재민 전 사무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예. 얘기를 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이 기대했던 대답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 발언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게 김 전 부총리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고 어떤 진실의 한 자락을 좀 드러낸 거다라고 해석하는 쪽도 있긴 있습니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을 반박한 거라는 해석이 대체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당에서는 기재위나 이런 상임위를 열어서 김 전 부총리를 불러서 강하게 따지겠다 이렇게 좀 강경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상당히 비판적으로 돌아섰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김동연 부총리의 답은 진실의 머리는 감추고 변명의 꼬리만 내미는 그런 격인 말이다. 예, 그렇군요. 오늘 비하인드 뉴스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였습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개막하는 아시안컵 축구대회에선 우리 대표팀뿐 아니라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의 도전에도 큰 관심이 쏟아집니다. 지난해 베트남 축구에 새 기록을 써온 박항서 감독은 이제 아시안컵에서 또 한 번의 역사에 도전합니다. 두바이 현지에서 온누리 기자입니다. 베트남 감독으로 보낸 15개월. 가장 크고 어려운 대회 도전은 뜻밖의 생일 축하로 시작됐습니다. 첫 경기를 치를 아부다비에 도착하자마자 고된 훈련을 소화하면서도 선수들 얼굴엔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23세 이하 아시아 챔피언십 준우승에 이어 아시안게임 4강, 그리고 동남아 축구대회에서 10년 만에 우승까지 박 감독과 같이 하는 동안 베트남은 출전한 대회마다 새 역사를 쓰며 무패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대회들과 달리 아시안컵은 대륙 최강국을 가리는 대규모 대회인데다 베트남은 이란, 이라크와 한조로 묶여 이번엔 쉽지 않은 승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박 감독은 16강 진출이란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강팀들이 있다는 거는 뭐 사실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보다 약한 팀들이 별로 없잖아요. 오늘 베트남 팬들이 직접 뽑은 올해의 인물로도 선정된 박 감독은 사랑과 지지 속에 사흘 뒤 이라크와 첫 경기를 치릅니다. 두바이에서 JTBC 온누리입니다. 모처럼 춥지도 않고 먼지도 없는 일요일이 될 전망입니다. 내일 강원과 경기 북부, 중부 내륙 지역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겠지만 그 밖의 지역에선 맑고 기온도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JTBC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